혜원아, 나 이제 못 본다. 한의원 와서 진단 받아보니까 새삼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겠더라. 이제는 더 못하겠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지금이라도 시터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난 이제 모르겠다. 내일부터는 아예 안 갈 거야. 급하면 사부인 보고 오시라고 해. 전화를 끊은 뒤 유련 씨는 핸드폰을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안사돈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습니다. 사돈, 혜원이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힘든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오늘은 저희 애가 보약도 타줬다면서요? 그렇게 받을 것만 홀랑 받아가시고 손 떼신다는 거예요? 갓난 애들 혼자 두면 큰일 나는 거 모르세요? 무슨 일 나면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유련 씨는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갓난 애들 혼자 두면 안 되죠? 안사돈 말이 맞네요. 유련 씨가 순순히 수긍하자 당황한 듯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층 부드러워진 어조였습니다. 그렇지요. 사돈께서는 말하면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봐요. 유련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느 때와 같이 참고 넘어가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알아버린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들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달리 유련 씨에게는 짐이 한아름 들려 있었고 손주들을 안아들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던 평소와는 달리 행선지는 안사돈 댁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유련 씨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처음엔 안사돈과 함께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혼자서 손주들을 돌보게 되었죠. 그렇게 마음과 몸이 다 상해버린 안타까운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2세 이유련 씨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강의실 문이 열리고 유련 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원예 수업을 맡은 지 벌써 3년 차였습니다. 자격증도 옛날에 따놓고 한 번도 제대로 쓴 적도 없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도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유련 씨 강의가 알차고 정겹다고 입소문이 나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는 편이었습니다. 건강은 양호한 편인데도 특별히 어디 가자고 조르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놔두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장 같이 보고 밥 같이 먹고 가끔 공원 산책도 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 일상이 유련 씨에겐 나름 안정감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잘 모르는 성격이었습니다. 고지식하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했지만 유련 씨 눈에는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죠. 다행히도 며느리는 아들과 달리 실속 있고 야무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행동 하나하나 예의가 있었습니다. 시댁에도 자주 연락하고 명절이면 손 하나라도 더 움직이려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인 유련 씨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살림도 곧잘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눈치 있게 처신하는 편이었으니 며느리에게 잔소리는커녕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하는 편이었죠.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진짜 예의 바르고 야무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고 우리 아들은 맹하면서 어떻게 이런 며느리감을 데려왔나 몰라. 오히려 그러니까 똑부러진 여자들이 붙는 거야. 원래 반대인 사람들끼리 잘 맞는다며? 그래서 손주 소식은 없어? 애들 뭐 바쁜데 그럴 짬이나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애들이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길래 시장에서 장을 봐와서 유련 씨가 상을 차렸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기 생긴 것 같아요. 병원 다녀왔는데 임신이래요. 유련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손주가 언제 생길까 하는 얘기를 했던 터라 더 신기하고 기쁜 마음에 한참을 벅차올랐죠. 세상에, 어머, 어떡하면 좋니? 너무 축하한다, 혜원아. 그럼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네. 축하한다. 아직도 좀 얼떨떨해요.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라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한동안은 주변의 축하와 함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식사 자리에 오가는 말들에도 웃음이 가득했고 유련 씨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시장에서 아기 옷을 한 벌 사다가 옷장 안에 곱게 넣어둘 정도로 들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 부엌에서 반찬거리를 정리하고 있던 유련 씨는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응, 그래. 뭐 불편한 거라도 있니? 회사에서 좀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요. 주기적으로 병원도 가고 해야 되다 보니깐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배려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라고? 아니, 어쩜 평생 임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눈치를 준다니? 왜? 휴가 쓰지 말라고 하든.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것까진 아니에요. 회사에서 다 해주긴 하는데 제가 점점 압박을 받고 있어서요. 조금씩 휴직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께 먼저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다소간의 지침이 묻어 있었기에 유련 씨도 더 이상 말을 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유련 씨네 집을 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놓은 거실에서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번 검진 다녀왔더니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련 씨는 놀라서 과일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쌍둥이? 정말이니? 아이고, 복되다. 한 번에 손주가 둘이나 생긴다고? 근데 어쩌니 혜원이가 많이 힘들겠다. 네, 어머님. 기쁘기도 한데 솔직히 겁도 나요. 이 뱃속에 애가 둘이나 있다니. 이야, 쌍둥이라. 기쁜 일이지만 쉽진 않겠구먼. 기쁨도 잠시, 대화는 곧 육아와 산후조리 걱정으로 흘러갔습니다. 병원비, 조리원 예약, 두 아이가 동시에 필요로 할 물품들까지 말만 들어도 숨이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련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사실 산후조리도 문제이긴 한데 그보다 직장 복귀가 가능할지부터 문제라서요. 한 명 보는 것도 힘든데 둘이니까 직장 다니면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으로 전환할까도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더라고요. 대출도 있고 보험도 있고. 저랑도 얘기해 본 건데 아무래도 저 혼자 벌어서 감당하기엔 아직 힘들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 돌보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유련 씨는 애야 어찌어찌 키우다 보면 알아서 커 있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련 씨도 쌍둥이를 돌봐본 기억은 없으니 쉽게 재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지나간 이야기라 아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기억을 못한다 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기억보다 더 힘들었으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 둘을 동시에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유련 씨도 선뜻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유련 씨에게 아들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장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장모님도 어느 정도 같이 봐주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엄마만 괜찮으시면 두 분이서 번갈아서라도 그렇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안사돈께서는 괜찮다 하셨니? 그 말을 듣고 나니 유련 씨만 쏙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도움을 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유련 씨와 안사돈 둘뿐이었으니 둘이서 시간을 조율하기 위해 번호도 교환하고 스케줄도 조정하기 시작했죠. 결국 유련 씨가 주 3일, 안사돈이 주 2일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유련 씨는 주에 한두 번만 강의를 하러 나가면 됐고 안사돈은 그보다는 스케줄이 좀 더 많으신 듯 했습니다. 출산 전까지는 서로 부담 없이 의견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현실은 생각보다 더 많이 고됐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수면 시간부터 뒤엉켰고 한 아이가 자면 다른 아이가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유, 기저귀, 젖병, 소독까지 돌고 돌아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안사돈과 둘이서 주 5일 다 함께 돌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유련 씨는 손주들을 돌보는 날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도 못하고 남편에게 맡긴 채 허리와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련 씨는 손주들을 보지 않는 날에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밀린 집안일을 하나씩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죠. 사돈, 내가 어제 애들 집에서 분유통을 놓고 온 거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요. 쉬는 날 미안한데 혹시 저희 집으로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주소 알려주시면 지금 애들 집에 들렀다 갈게요. 안 그래도 마트 들르려고 했었어요. 그날 유련 씨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안사돈 댁 근처까지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서로 손이 필요한 날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 바쁜 날을 메워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유련 씨도 간간히 물품을 대신 사다 주기도 하고 안사돈도 바쁜 날이면 집에 직접 들러 유련 씨가 부탁한 물건을 건네주기도 하다 보니 서로 의지를 하는 기묘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고 돌아 쌍둥이 육아에 지친 몸을 겨우겨우 이끌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끝에 드디어 유련 씨의 쉬는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날 밤엔 알람도 맞추지 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욱신거렸고 팔은 저려왔지만 오랜만에 하루는 온전히 자신의 시간으로 채워지리란 기대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거실 커튼을 걷자 햇살이 들어왔고 유련 씨는 그 빛을 맞으며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기도 했습니다. 채널을 돌리며 아침 뉴스를 보다 말고 오늘 점심은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안사돈. 잠깐 멈칫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 오늘 좀 괜찮으세요? 아, 이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요. 저희 동생이 식당을 하는데 거기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대요.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이라 사람 없으면 영업을 못 한다고 해서 저보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동생한테 도움받은 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라. 안사돈은 미안한 듯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지만 하는 말의 뜻은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대신 봐달라는 거라는 거려. 동생네 가게가 여기서 좀 멀기도 하고 하루 이틀로는 새 직원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사돈이 이번 주만 쭉 애들 봐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 다음 주는 제가 다 볼게요. 유련 씨도 바로 어제까지 손주들을 돌봤던 터라 몸이 피곤한 상태였고
않았고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참이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워낙 급하면 어쩔 수 없는 법이니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무엇보다 안사돈의 마음이 제일 불편할 테니까요. 그래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일이라는 게 또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제가 이번 주는 볼게요. 그렇게 유련 씨는 또다시 일주일을 육아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주 3일씩만 봐도 힘겨웠던 체력은 금세 바닥이 났고 하루하루가 버텨내는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쌍둥이는 여전히 수면 패턴이 엇갈렸습니다. 한 아이를 재우고 나면 다른 아이가 깼고 분유를 먹인 후엔 다시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 둘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는 품에 안고 토닥이며 다독였고 다른 하나는 카시트에 눕혀 발로 살살 밀어가며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팔린 사이 주방에서 데우던 이유식이 넘쳤고 허둥지둥 옮기다 손등을 뜨겁게 대었습니다. 찬물에 식히며 욕실 거울을 들여다보니 눈가에는 실핏줄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선 피곤이 아니라 탈진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손에 물집 잡히신 것 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휴, 혜원아, 너는 내 몸만 챙겨? 일하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못 쉬고. 내가 그걸 모르겠니? 그 말과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점점 진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버틸 수 있어도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유련 씨는 두 아이를 재운 후 소파에 앉아 손목을 주무르며 고요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면 안사돈이 다시 맡기로 한 날이었지만 따로 연락 한 번 주시질 않아서 확인차 유련 씨가 연락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자 익숙한 벨소리가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사돈, 저예요. 다음 주부터는 오시는 거죠? 저도 솔직히 요 며칠 많이 힘들어서요. 아이고, 사돈, 이걸 어쩌지 미안해요. 아직도 사람이 안 구해졌대요. 식당 쪽이 지금 좀 시끄러워서 이번 주도 제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해요. 유련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 목소리나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가게에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마땅히 전화 너머로라도 분주한 기척이 들려야 할 텐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돈. 저도 이제 체력이 바닥이에요. 이번 주도 혼자 다 받고 다음 주까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사돈. 아, 잠깐만요. 손님이 들어오네요. 제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는 너무 빨랐고 그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련 씨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은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말하기도 더 캐묻기도 어정쩡한 순간 상대가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는 만큼 유련 씨도 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요한 불편함이 속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지나 유련 씨는 결국 퇴근한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현관 앞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며 잠깐 인사만 나누고 지나가려던 며느리를 붙잡고 거실 식탁에 마주 앉혔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조심스러웠지만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혜원아,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사실 요즘은 몸이 많이 힘들더라. 나도 집안일이 있고 체력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지. 사부인이 많이 힘드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 다음 날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엄마한테 연락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시겠대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읽던 유련 씨는 다시 한 번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반복되는 말들 속에 어떤 진심이 있는지는 알겠지만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련 씨야말로 정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쌍둥이를 돌보던 날 유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아기 물건을 밟고 남편이 넘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련 씨는 침대에 누운 남편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앓는 소리를 내는 걸 보고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허리 디스크 파열, 일주일 이상 입원이 필요했고 초기에는 거동도 어렵다며 병원 측에서도 보호자의 간병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입원 수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련 씨는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만 잠깐 올라오셔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입원 중인데 간병도 제가 해야 해서요. 어머, 어떡해요?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디스크 파열이래요. 최소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된다는데 간병도 제가 해야 해서요. 사돈네 가게도 바쁘신 건 알지만 가게엔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번 주만 양해 구하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유련 씨가 왜 죄송까지 해가며 부탁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안사돈에게 지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어야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안사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돈. 저도 사돈께 정말 죄송한데 여기도 제가 빠지면 더 큰일 나거든요. 동생이랑 이미 약속을 해버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따라온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유련 씨는 아이들을 돌보며 병원도 오가야 했습니다. 포대기를 등에 싸매고 오전엔 병원에 들러 남편의 세수와 식사를 챙겼습니다. 병원에 갓난 아기들을 데리고 가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잠깐 병원에 들렸다가 금방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러 오면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결국 남편의 간병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 남편도 짜증이 난 겁니다. 애들한테 확실히 얘기 좀 해. 이제 못 본다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끌려다녀? 제일 힘든 건 난데 왜 당신까지 짜증이야? 유련 씨는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오가다 보니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탈진 현상이라는 건 이걸 지켜보던 간호사 덕분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호자분, 이렇게 계속 오가시면 큰일 나요. 환자분 돌보느라 보호자분이 쓰러지시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련 씨의 마음 한쪽이 확 꺾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경이 되자 남편도 유련 씨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든 할 테니까 차라리 간병을 오지 마라. 그리고 며칠 뒤 뒤늦게 유련 씨의 탈진 소식을 전해 들은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후였기 때문에 좀 늦은 소식이긴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연차 썼어요. 진짜 너무 죄송해서. 일단 어머님이 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제가 잘 아는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 침도 잘 놓고 약도 잘 지어요. 제가 연락해 둘 테니까 거기 가셔서 침 맞으시고 약도 좀 타오세요.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말은 분명 성의가 담겨 있어서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고마움과 서운함, 피로와 허탈함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그래 늦었지만 성의는 받아보자 싶어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며느리가 소개시켜준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부는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접수대 너머로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고 며느리 성함을 말하자 금세 차트를 꺼내며 안내했습니다. 침 치료를 받기 전 진맥을 보던 한의사가 유련 씨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이 연세에 쌍둥이 육아라니 대단하신 결심하셨어요. 유련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는 사부인이랑 번갈아 돌보기로 했었는데 사부인 가족 식당에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쁘셔서 전화도 잘 못 받으실 정도니 그래서 요즘은 저 혼자 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사모님 무리하시면 안 될 텐데. 몇 주 전에 골프 치다가 허리 삐끗하셨다고 침 맞고 가셨거든요. 그때 당분간 무리하시면 다시 다친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식당 일을 하신다니. 유련 씨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부인이 오셨었다고요? 골프 치다가요? 그게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한 3주쯤 된 것 같네요. 월요일 오전에 오셨었나? 골프장에서 넘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찰컥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그날은 분명 안사돈이 전화로 식당에 급하게 가야 한다며 이번 주를 맡아달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흘려보냈던 많은 순간들이 지금 이 한마디로 명확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육아의 전면 책임. 안사돈은 애를 보러 왔다가 허리가 아프다며 빠졌고 그날 이후로 쌍둥이 육아는 전부 유련 씨 몫이 됐습니다. 결국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뒤에 손주들 돌보기가 싫어서 그 자리를 거짓말로 유련 씨에게 떠넘긴 셈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쉬어보니 좋았겠죠. 그날 저녁 유련 씨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며느리도 안사돈과 한패가 되어 유련 씨를 속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에 바로 따지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막무가내로 더 이상 손주를 못 봐주겠다고 통보했죠. 혜원아, 나 이제 못 본다. 한의원 와서 진단 받아보니까 새삼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겠더라. 이제는 더 못하겠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지금이라도 시터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난 이제 모르겠다. 내일부터는 아예 안 갈 거야. 급하면 사부인 보고 오시라고 해. 전화를 끊은 뒤 유련 씨는 핸드폰을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안사돈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습니다. 사돈, 혜원이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힘든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오늘은 저희 애가 보약도 타줬다면서요? 그렇게 받을 것만 홀랑 받아가시고 손 떼신다는 거예요? 갓난 애들 혼자 두면 큰일 나는 거 모르세요? 무슨 일 나면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유련 씨는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갓난 애들 혼자 두면 안 되죠? 안사돈 말이 맞네요. 유련 씨가 순순히 수긍하자 당황한 듯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층 부드러워진 어조였습니다. 그렇지요. 사돈께서는 말하면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봐요. 유련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사돈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로 봐선 아마 며느리도 속이고 안사돈 혼자 꾸민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련 씨는 가운데 껴서 고생 중일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혜원아, 내일까지는 내가 봐줄게.
그런데 그 뒤로는 씻어 구해서 맡겨.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말끝마다 섞이는 사과와 감사의 말. 유련 씨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유련 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몇 주 동안 유련 씨 혼자 아이들을 돌봤기 때문에 어느새 집안에 배치해두게 된 두 아이의 이유식 용기, 보온병, 기저귀 여벌, 분유통, 물티슈, 외출복까지 빠짐없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건을 챙길 때마다 짐은 묵직해졌고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손에는 아이용 가방 2개, 어깨에는 대형 가방 하나. 그 모든 짐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들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달리 유련 씨에게는 짐이 한아름 들려 있었고 손주들을 안아들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던 평소와는 달리 행선지는 안사돈 댁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유련 씨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유련 씨는 인터폰 카메라에 비치지 않도록 문 옆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네 가게 돕는다던 안사돈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안사돈이 밖으로 나온 순간 유련 씨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안사돈의 품으로 떠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손 가득 든 가방을 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지금 어쩐 일로 여기? 그동안 많이 쉬셨잖아요. 오늘인지 3주 전부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 계시니까 이제 시간 괜찮으시겠죠? 오늘부터는 사돈이 보세요. 안사돈이 두 아이를 안은 채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약속도 있어서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유련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안사돈이야말로 저한테 일 몰아주고 푹 쉬셔놓고 그렇게 입 싹 닫으실 거예요. 가게를 돕긴 무슨 제가 다 들었어요. 골프 치다가 허리 삐끗하신 것뿐이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도 동생 가게 가려는 길이었는데요. 안사돈을 슥 쳐다보니 약속 가려던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 차림새가 식당일 하러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골프웨어를 차려입은 사람 같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사돈 말씀하셨잖아요. 갓난애기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참 맞는 말씀이세요. 사돈이 보실 차례가 한참 지났으니 이제 고생 좀 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아이 한 명의 품에서 칭얼대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건 사돈의 몫이었습니다. 문을 닫지도 않고 그 자리를 정리하지도 않고 조용히 돌아섰죠. 택시에 올라타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 긴장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한의원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련 씨가 할 행동까지도요. 그리고 강화도 쪽에 있는 온천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미리 계획했었습니다. 왔어? 많이 늦진 않았네. 짐은 내가 들게. 숙소에 도착해 온천탕에 몸을 담갔을 때 무릎부터 허리까지 서서히 뜨거운 물이 감싸 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전화를 꺼둔 채로 그렇게 잠적을 한 겁니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게 말이죠. 그동안 남편도 유련 씨도 관절과 디스크에 좋다는 탕에서 푹 쉬면서 갑작스럽게 너무 혹사시켜버린 몸을 달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해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낮은 하늘 아래 고요히 선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유련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주였습니다. 관절통과 두통 대신 이제는 오랜 여행으로 인한 가벼운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회복된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던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켠 핸드폰에는 문자 몇 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안사돈과 며느리, 간간이 어디냐는 아들의 연락 정도였습니다. 사돈, 저 정말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허리 디스크가 도졌나 봐요.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유련 씨는 문자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쌓는 사람에게 다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어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터도 구했고 어머님 덕분에 큰일 없이 정리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유련 씨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생각에 그저 차분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유련 씨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손주는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지 누구의 의무나 책임으로 떠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힘들면 그 도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도 달라졌습니다. 이후로는 먼저 부탁하기보다 시터나 외부 도움을 먼저 알아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안사돈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유련 씨에게 친근하게 구시진 못할 겁니다. 어떤 싸움은 소리 없이 끝나는 법입니다. 큰 소리도 분노도 억울함을 외치는 목소리도 없이 그저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어떤 전쟁은 끝이 나는 법입니다. 유련 씨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와도 그 부탁이 진심과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 손 내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마음속 경계를 단단히 세우고 일상의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